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내수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민생 회복,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을 내놓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간략하게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비롯해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개의 자료를 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단기적으로 수출 대비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 내수 부양책을 내놨고요. 긴 시계열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드디어 세제 지원이 등장했습니다. 기업이 배당금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금액을 직전 3년 대비 5% 초과해서 늘릴 경우 늘어난 주주 환원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해서 늘어난 배당금을 받게 되는 투자자에게도 세제 혜택이 생깁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개인 주주의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 기존 14%가 아니라 9%의 배당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 소득을 1,000만 원 받았던 투자자가 1,2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현재는 168만 원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158만 원만 내면 됩니다. 기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늘어난 200만 원에 대해서는 9%의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전체 소득을 합해서 소득세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 세율인 45%가 아니라 25%로 낮춰 적용되는 등 저율 분리과세가 실시됩니다. 또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즉 ISA 연간 납입 한도를 2천만 원에서 2배 늘린 4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국내 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무려 5배 확대키로 했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도 기존처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가만히 두면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세금 부과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증권업계에서도 반발이 큽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6개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은 어제죠. 3일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과의 원장과의 이제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입장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과제이라면서도 그 이념이나 정파 간 소모전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라서 야당과 정부 간 대립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가 중산층의 독박 과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세제 개편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금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선 증시를 좀 살려줄 만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던가 세금 절약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좀 끊임없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부분도 살짝 언급된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 언급됐습니까? 네. 그 상속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줄지에 대해서는 7월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상속세에서 최대 주주 할증 평가라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기존의 최대 주주 또는 이제 최다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과세 표준에서 20%를 할증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예컨대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인데요. 그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인데 최대 주주의 경우에 50%에서 20%가 할증된 즉 10%포인트가 더 높은 60%의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해 최대 주주의 상속세율도
일반 주주들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 원인데요. 피상속인 가업의 계속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일 때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2배인 1,200억 원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었는데 이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즉 자산 총액이 10조 4천억 원 이상인 기업만 아니면 가업 상속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전체 중견기업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율 자체를 인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7월 말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7월 말에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이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경기 자체가 수출 데이터를 연일 잘 찍히고 있는데 내수가 좋지 않다, 내수가 부진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좀 내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떠한 방안이 거론됐나요? 네, 그 정부가 공공 부분의 투자를 15조 원 더 늘리겠다고 15조, 밝혔습니다. 네. 민자 사업이나 정책 금융 융자 보증, 공공기관 투자 등을 통해서인데요. 정부가 이제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투자, 융자 등으로 내수, 특히 이제 건설 부분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컨대 이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C 노선 등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외에 이제 복합 문화 시설 등 민간 수요에 맞춰서 공공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이 마련됩니다. 노후차 교체 시에는 100만 원 한도로 개별 소비세가 70% 인하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수소차 등 이렇게 친환경 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또 추석 기간에는 비소득권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숙박 쿠폰도 20만 장 발행될 네. 예정입니다. 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요일제 공휴일 도입입니다.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인데요. 예컨대 이제 어린이날 등 특정 날짜가 주는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요일 또는 이제 금요일로 지정해서 금토일 또는 토일, 월 이렇게 3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어린이날이 5월 5일인데 5월 5일이 아니라 이제 5월 첫 번째 월요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안들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수요일이나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중간에 껴있다 보면은 여행을 가시려는 분들도 그냥 쉬고 여행을 안 가시는 수가 많은데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월요일이나 금요일날 휴일제를 좀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런 대책도 발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특이한 게 배달비를 지원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소상공인의 임대료, 전기료, 이제 배달비 같은 게 고정 비용인데요. 이런 고정 비용 자체를 좀 줄여주는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기료의 경우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을 지원해 왔는데 그 대상을 이제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전기료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5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이 최대 7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달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 사업자, 또 외식업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반기에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이제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금액 등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배달앱을 또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폐업률이나 매출액이 크게 달라질 정도로 외식업계의 배달앱 이전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신한카드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을 사용할 경우 폐업률이 6.9%인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1.5%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선 배달비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배달비 지원 이야기를 보면서 전 드는 생각이 그 육아용품 지원한다고 하니까 육아용품 가격이 상승해서 결국에는 네, 네, 서민이 쓰는 돈은 좀 똑같았던 네, 그런 네. 기억이 있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예측들도 해보. 우려들도 같이 동시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배달 앱 사업자들을 네. 지원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방안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빚을 갚지 못하시는 분들 연체율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특히 3개 이상의 금융기관의 빚이 있으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 차주를 우리가 취약차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자영업자 중에 취약차주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10.2%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게 2015년 9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에 소상공인이 받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대출 잔액도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상환 연장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조건 자체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을 대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완화키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정부의 방안들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 민생 경제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길 바랍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좀 수정이 됐는데 상향 조정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출이 이제 네.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듯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연초에 제시했던 성장률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5%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는 0.1%포인트 높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6%로 제시해서 종전 수치와 같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급층 요인이 완화되면서 2% 초중반대로까지 이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역시 이제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물가 상승률 2.5%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이제 630억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당초 500억 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네, 수출 경기가 국내 증시를 좀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민생과 관련된 방안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에는 금리, 기준금리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어제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같지는 않지 않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금리와 환율만 갖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달러를 좀 벌어보자는 취지에서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금리를 내린 다음에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과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인데 이 격차를 더 벌리기는 힘들지 않겠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비 2.4%를 기록하면서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6에서 2.7%보다도 낮은 것인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을 2.9%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낮은 2.8%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7월에는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오고 8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근 3.1%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예상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9월입니다.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7월부터는 강하게 사인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면 8월에 한 달 정도 하느니 먼저 금리를 내려도 크게 지장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 둔화가 빠른 것이 하느니 금리를 인하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가계부채라든지 환율은 사실상 불안한 상황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따라 뚝뚝 떨어졌는데 환율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그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입니다. 올해 전 세계가
전 세계 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선거가 일어나는 슈퍼 선거의 해라고 불리는데요. 그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이어질 경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고 또 쉽게 그럼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부각될 경우에 쉽게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연체율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삶도 가계부채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됐나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은 딱히 마련된 건 없지만 경계감은 확실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은행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주택 거래도 증가하는 등 이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6월에 6조 원 가량 증가해서 작년 10월 6조 7천억 원 증가한 이후로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또 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182건으로 전월보다 7.1% 증가했고 전년 동월보다 무려 39.3%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금융위에서는 최근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을 2달 연기해서 그 9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 정책의 방향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금융감독원이 17개 은행을 불러가지고 가계부채 관리를 하자 이런 주문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반기 경제 정책의 키워드는 역동 경제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경기 정책 방향처럼 우리 시장과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기자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